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쾌한 복수 사이다 사연을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며칠 전 지인이 보낸 카톡 청첩장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예비 부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기 무섭게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일까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친구와 지인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설레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 신랑 신부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난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마지못해 헤어진 비운의 러브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소름 끼치도록 교활하고 사악한 여인을 만나 하마터면 지옥행 열차를 탈 뻔한 오싹하고 간담서늘한 잔혹 호러물일까요? 궁금하신가요? 그럼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 부모님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자 여름방학마다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비행기를 타고 맛난 음식도 마구 먹었을 텐데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사진은 남는 법이죠. 코타키나발루의 붉은 일몰을 배경으로 어린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나 파리 에펠탑을 뒤로 어머니와 제가 풍선을 들고 한박 웃고 있는 사진을 볼 때면 내게 이런 행복한 순간도 있었구나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7살 되던 해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르 비가 억수로 퍼붓던 여름의 어느 날, 부모님이 상갓집 문상을 다녀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급정거를 하던 아버지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그만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마주오던 트럭이 그대로 아버지의 차를 덮쳤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손써볼 새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할머니가 전해주셨어요. 희한하게도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태규야 이제 가면 언제 오노? 어디 가서 다시 만나노 태규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끼 남겨두고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노? 죽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던 어린 저는 할머니가 우는 모습이 어쩐지 무섭고 서글퍼서 할머니를 따라 훌쩍훌쩍 눈물을 닦았던 것도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고아가 됐구나 하고 자각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부모님 발인을 앞둔 새벽, 천지도 모르고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할머니와 큰아버지, 큰어머니, 삼촌, 숙모가 나누는 대화 소리에 저는 잠을 깼습니다. 요즘 누가 그래?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고? 엄마는 내 형편 어떤지 알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집 애들하고 나이 덜도 안 나고 한데 어울려서 저라면 승현이한테 얼마나 좋냐? 애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고. 형님이야말로 애들 다 키웠으니까 늦둥이 하나 들였다 생각하면 되겠네. 어머 도련님, 우리 원이 이제 고3 올라가는 거 몰라요? 해도 너무하네요. 천에 고아가 된 조카를 서로 맞지 않겠다고 떠넘기고 미루는 모습을 마뜩찮게 지켜보던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알겠다. 승현이는 내가 키울 끼다. 다들 그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괜찮겠어요? 할머니를 걱정하는 큰아버지와 달리 삼촌과 숙모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전 찬성입니다. 엄마도 혼자 적적하신데 승현이 있으면 든든하고 우리도 안심되고 좋지 안 그래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는 것도 정서에 좋다고 하니까 승현이를 생각하면 탁월한 선택 아닐까요? 맞다. 아주버님 생명보험 몇 개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그걸 웃지 않어 내가. 에이, 조만간 내가 태규 집에 가서 한번 챙겨볼게.
경황이 없다고 사망보험 처리, 상속 절차 요런 거 꼼꼼하게 챙겨야 하거든. 형님, 갈 때 나도 같이 가. 어? 그렇게 저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담긴 서울을 떠나 할머니 댁이 있는 하동으로 가게 되었고, 부모 못지않은 사랑을 주신 할머니 덕분에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동하고도 악양은 거지도 3년은 배고를 걱정이 없는 비옥한 땅이라고 할머니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 꽃전과 여름은 호박전을 해주셨는데,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할머니 음식이었습니다. 여름밤이면 마당에 모깃불을 피우고 평상에 누워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일화와 할머니 댁에 처음 인사온 어머니 이야기는 몇 번을 듣고 또 들어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하는데 아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절하다가 픽 쓰러질까봐 내 억수로 줘봐주마 했다 아이가. 이런 아를 어디다 쓰겠노 했더만 누구 아버지 하는 말이 기똥찬다. 아이 뭐라 하늘하늘 코스모스라 카대. 아이고 코스모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엄마가 얼마나 야무지고 싹싹한지 그걸 뭐라더라. 반전 매력이라 카던가. 하여튼 내는 바로 이 결혼 찬성했다. 할머니 품은 따스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말 그대로 친척집을 전전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처음엔 인천 큰아버지 댁으로 갔는데 사촌 형과 누나가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닐 때라 제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삼촌의 주장이 크게 작용해서 저는 어부지리로 큰아버지 댁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눈칫밥 먹는 구박대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누군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나. 아유. 시끄럽다. 승현이는 형방 같이 쓰고 학교는 다음 주부터 가면 된다. 아유 진짜 곰 같은 남편에 여우 같은 삼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인천 어시장에서 작은 횟집을 하던 큰아버지는 세상에 무심하고 가족에겐 무뚝뚝했으며 저에겐 무관심이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자비와 포용이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를 몸소 실천하시는 분으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악다구니를 퍼붓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자녀 성적과 돈에 연연해서 고등학생이던 사촌 누나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대학생 사촌 형이 교재 구입비로 받아간 돈을 유흥비로 쓴 걸 들켰을 때 큰아버지가 큰어머니 몰래 시장 상인들과 카지노에 놀러 간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큰어머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어시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는 지 새끼 먹이려고 이 고생을 하는데 뭐? 빠친코를 해? 이 인간이 미쳤네 미쳤어. 강원도에 돈 꼬라박은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당신이 그 돈만 안 날렸어도 우리 아파트 이사 갖고 빌딩을 샀어 이 화상아. 아휴, 죽은 동생 호까지 데려왔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아휴 내 팔자야. 한 번은 사촌 누나가 나를 챙긴다고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주었는데 저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보다 큰어머니 심기를 거스르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휴 내 팔자야. 조카 미역국까지 끓여 바쳐 생일상까지 챙겨 전생에 나라를 팔았나 우주를 부셨나. 부엌에서 쾅쾅쾅쾅 큰어머니가 냄비와 그릇을 내리치는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떠나가라 악을 쓰는 큰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조마조마했고요. 큰어머니가 심기가 나쁜 날에는 밥 먹는 것도 불편해서 눈 뜨자마자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큰어머니의 눈에 띄지 않는 것만이 상책이라 생각한 저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투명 인간을 자처했습니다. 당연히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죠.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거나 운동회를 할 때면 아무도 모르게 시장에서 김밥을 사가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한다며 초대장을 주고받는 것이 부러웠지만 애써 아닌 척했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숨도 쉬지 않는 돌멩이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큰아버지의 횟집에서 서빙을 도왔지만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밥만 많이 먹는 식충이 소리를 들었어요. 홧김에 가출도 감행했지만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도로 큰아버지 댁으로 돌아왔어요. 큰어머니는 저를 문제아 취급하며 학교도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나는 더 이상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보다 못한 큰아버지는 결국 저를 서울 삼촌 댁으로 보냈고 삼촌은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삼촌 집에는 내 또래 사촌이 있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있을 수 있겠다며 내심 기대했지만 숙모가 우리의 성적표를 들고 비교를 해대서 우리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내가 어디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은 더 굳게 닫혔고 친구 없이 조용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성적이 오른 반면 재주가 너무 많아서 놀기 바쁜 사촌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금지옥엽인 아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집중력을 높여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촌명탕을 철마다 먹이고 사촌 교복 주머니에 홍삼을 챙겨주는 걸 저는 흐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촌이 주말마다 쪽집게 과외 선생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먹성 좋은 고교 시절 앉은 자리에서 라면 3개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위는 위대해졌지만 가엾게도 눈칫밥만 가득했습니다. 피자나 치킨이 먹고 싶어도 사촌이 먼저 말 꺼내기를 기다려야 했죠. 엄마, 나 배고파. 피자 한 판. 아유, 우리 애기 피자 먹고 싶어? 알았죠요? 사촌이 주문한 피자와 치킨을 먹을 때도 눈치는 보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닭다리 하나, 마지막 피자 한 조각을 잡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눈치를 봤을까요? 마지막 닭다리를 사촌에게 양보하고 쓸쓸히 일어서야 했던 수많은 날들. 저도 마지막까지 닭다리를 뜯고 앉아있는 눈치 없는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엄마 아빠를 원 없이 부르며 피자 한 판 사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부모님은 꿈에라도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땐 가족 사진을 꺼내어 들고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일단 대학만 들어가자.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거야.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현아, 삼촌 월급이 워낙 박봉이라 애 하나 대학 보내기도 힘든 거 알지? 삼촌도 차마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 형편이 애 둘을 대학에 보내기가 힘든 상황이라 어쩌면 좋니? 너는 공부도 잘하니까 올해는 양보하고 내년에 대학에 가면 안 될까? 삼촌, 부모님 보험금 있잖아요. 삼촌이 제 후견인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어머 얘 봐라. 너 학비나 생활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니? 보상금 나올 때마다 옷 입혀 운동화 사 신겨. 친아들보다 더 신경 썼는데 누가 들으면 구박대기로 키운 줄 알겠다. 얘 보상금도 얼마 안 돼. 삼촌,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가지 말라고 그러니? 올해는 양보하고 내년에 가면 되잖아. 1년 금방이야. 저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숙모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저를 벌레 보듯 대하며 마주칠 때마다 숨쉬듯 욕하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짐승도 자기 길러준 사람을 알아보고 은혜를 갚아요. 고아원 안 보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은혜를 이렇게 갚니?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는 옛말이 하나도 안 그러네. 삼촌과 숙모는 제가 밤늦게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전기불 아깝다고 꺼버리고 아침 저녁 식사 자리에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한겨울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보일러를 꺼버려서 찬물로 씻기도 했고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을 듯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고3이니까 1년만 참으면 된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사촌이 잃어버린 시계를 내가 훔쳤다고 박박 우기면서 누명을 씌우고 내 가방과 소지품을 뒤지는 숙모의 벌건 두 눈을 보고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은 불가항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이 되던 생일, 저는 삼촌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촌,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자립할게요. 부모님의 보험보상금 이제 주세요. 이 자식 봐라. 걷어주고 길러줬더니 돈 내놔라? 아, 그래 가져가라. 어? 더러운 보상금. 자자자 가져가. 내 이름 세 글자가 박힌 통장에는 겨우 3천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부모님 두 분 모두 생명보험을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꽤 될 거라고 들어왔던 터라 그 액수가 터무니없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묻고 싶었지만 도박과 노름에 빠져있던 큰아버지와 매번 사업한다고 일을 벌였던 삼촌을 생각해보면 너무 잘 알 것도 같아서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들고 삼촌 집을 도망나오듯 뛰쳐나왔습니다. 일단 학교 근처 월세 25만 원을 내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평 조금 넘는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전화를 걸어 양념치킨과 피자 한 판을 주문했죠.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잘 수 있다는 해방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당장 고3이기도 했고 대학 수능이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나 홀로 입시 준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쪼개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러다 시험을 망치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와 빨래, 요리 실력이 좋아질수록 제 성적은 하향 곡선을 그었고 결국 4년제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재수는 둘째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홀홀 단신에 고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저는 할 수 있는 온갖 알바를 다 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부터 주유소 주유, 중국집 철가방에 뷔페 설거지, 때론 도배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큰아버지 횟집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새벽 공동 어시장에서 경매한 생선을 받아서 운반하는 일부터 횟집 홀서빙은 물론 주방장 어깨너머로 생선 손질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뒤 저는 횟감 손질도 제법 그럴듯하게 하고 매운탕도 얼큰하게 끓일 수 있게 됐지만 문득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인가 의문이 들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눈앞이 캄캄해진 그때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땡땡시청에서 보낸 지역 재개발 관련 공지였습니다. 아니 웬 부동산? 하고 살펴보니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재개발된다는 알림이었어요. 당장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아들인 제가 상속세를 내고 부동산 동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재개발로 보상금이 자그마치 10억 원이나 될 거라고 기뜸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통장엔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나고 통장 잔고에서 배포가 생긴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수중에 거금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환해지대요. 만사 두려울 것도 걸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겠다. 저는 입시학원을 등록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마침내 꿈에 들이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렵게 진학해서 그런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20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도 전혀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성격도 달라졌어요. 세상에 인상 찌푸릴 일이 하나 없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어느새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승현, 졸업 후 진로는 정했나? 아니요, 아직. 나는 자네가 대학에 남았으면 좋겠어. 학문 연구 쪽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또 선택과 결정을 하면 되지. 인생 심플하게, 가볍게, 응? 자넨 너무 신중해서 탈이야. 경제학부 최 교수님은 신입생 환영회 때 인사불성이 된 저를 자신의 집에 재워주신 인연으로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된 제 인생 멘토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다정하고 속 깊은 어른의 모습에 저는 어리광 피우듯 제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았고 7살에 고아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했던 제 과거를 들으신 최 교수님은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더불어 제 자산 관리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는 상당한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오늘 저녁 시간 되나? 네, 시간 괜찮은데요. 그럼 저녁이나 같이 먹지. 마침 소개해줄 사람도 있고. 누구? 아, 나중에 와보면 알아.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알았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일식집. 다다미 방문 앞 대돌 위엔 구두 2켤레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남성용 구두는 분명 최 교수님 것이 맞는데 나머지 여성 구두의 주인공은 누굴까 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는데요. 세상에, 최 교수님 맞은편엔 국민 첫사랑 수지가 아니 수지처럼 청순하게 생긴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우윳빛깔 고운 피부, 호기심으로 가득한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지구를 부수고 우주를 부셔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생전 교회도 한 번 안 가봤는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어서 오게. 승현, 여기 앉아. 쿵쾅대는 심장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수한 세미 정장을 입은 단아한 그녀의 옆모습에 또 한 번 심쿵. 이제 막 샤워하고 나온 듯한 은은한 비누향까지. 최 교수님은 내 심장을 박살내려고 저를 부르신 걸까요? 두 사람 인사하지. 자기소개 정도는 셀프로.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민효주예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다리면서 내가 자대 욕 좀 했지. 두 사람 학교에서 본 적 없나? 아니요. 이런 미인이라면 바로 눈에 띄었을 텐데요. 저도 처음 뵙는데요. 승현이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지. 미팅도 한 번 안 해본 쑥맥이라고. 안 그래? 교수님도 참. 효주는 어때? 소개팅 한 번은 해봤을 것 같은데. 저도 소개팅은 처음이에요. 아이고, 둘 다 어지간하군. 공부도 좋지만 말이야. 선남선녀가 한창 나이에 연애도 좀 하고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라고. 내가 오죽하면 소개팅 주선을 다 하겠어. 최 교수님이 소개한 효주는 저와 2살 차이로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미모도 출중했지만 표정이나 말투까지 부드럽고 고급져서 저는 거듭거듭 그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스시며 새우튀김이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윽고 식사 자리를 파하고 최 교수님이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술은 좀 하세요? 아니요.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걸요? 학교에선 주로 어디 계세요? 연구실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식당? 주말엔요? 주말엔 뭐 하고 보내요? 네? 제가 너무 취조하듯 묻고 있죠. 죄송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주말이라 보통 밀림까지 하고 과외 알바하고. 어머, 저 진짜 재미없죠. 아니요. 요즘 효주 씨처럼 착실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드무니까요. 엄청 귀한 분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효주 씨, 이번 주말
저랑 놀이동산 안 갈래요? 놀이동산이요? 부끄럽지만 만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첫 데이트는 꼭 놀이동산에서 해야지 하는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놀이동산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날 관람차 안에서 그녀에게 고백했죠. 매일 효주 씨 생각만 해요. 단 1분 1초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도도할 것 같았던 국민 첫사랑은 제가 싫지 않은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생애 첫 연애를 하게 된 저는 여자친구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자친구 데려가면 왕 칭찬받는 데이트 코스와 분위기 좋은 카페, 맛집 검색은 기본이고요.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조심해야 할 10가지도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도 맞춤법은 틀리지 않았나, 성인지 감수성에 해당되는 말은 없나, 검열하고 또 검열해서 겨우 보내곤 했습니다. 차도 수입차로 바꾸었습니다. 조교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그녀를 태우러 가는 길이 너무 신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안개비 자욱한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갔을 때 저는 숨기고 싶었던 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삼촌에게 구박받으며 자란 이야기를 듣던 여자친구는 자신도 고아람에 울먹였습니다. 가느다랗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뿌듯함에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야. 뭐든 의논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도 최 교수님이 딸처럼 대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언제 우리가 아주 멋진 선물을 해드리자. 좋아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스웨터나 목도리를 만들어 드릴까? 자기 뜨개질도 할 줄 알아? 당연하죠. 어디 뜨개질 뿐이겠어요? 프랑스 자수, 십자수. 제가 그냥 심사임당이랍니다. 현모양처가 될 게 분명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매일 여자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자기 집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숨기고 싶을 수도 있지 싶어서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주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여자친구의 집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여자친구 몰래 뒤를 밟아보았는데요. 약국과 철물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여자친구를 따라 들어갔는데 축지법을 쓰는지 정말 빠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문제의 골목길을 들어서는 여자친구를 보고 재빠르게 뒤따라갔는데요. 여자친구는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자친구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매번 홀연히 사라지는 여자친구에겐 뭔지 모를 비밀이 많은 것 같았고 언젠가는 내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겠지 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내일 고등학교 동창 브라이덜 샤워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가기 싫은 얼굴인데? 당연하죠. 찐친 5명 중에 이제 나만 솔로니까. 결혼보다 공부가 더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1년 전 이야기고 이젠 승현 씨 밥도 챙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요. 친구들 결혼식에 자극을 받았는지 이날 이후 빨리 결혼하자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도 부쩍 늘었고요. 저는 아직 대학원 졸업도 하지 않았고 졸업 후 진로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처지에 결혼은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친구가 작정한 듯 매일 졸라대니 내키지는 않았지만 속수무책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필수 코스라는 결혼 박람회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스드메도 알아보고 웨딩홀도 계약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결혼식을 위해서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혼 반지. 다음날 결혼 반지를 사서 프로포즈를 할 생각으로 잠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입으신 부모님이 하동 할머니 댁에 서 계셨어요.
20년 넘게 꿈에 나오지도 않던 부모님이라 너무 반가운 나머지 달려가 덥석 안으려고 하는데 두 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를 잡고 절규하듯 말하셨어요. 아들아, 그녀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어머니, 현모양처가 늘 참한 여자예요. 지혜롭고 저한테 정말 잘해요. 그년이랑 결혼하면 안 돼. 제발 우리 말 꼭 새겨들어. 아버지, 저처럼 부모 없이 자란 가여운 아이예요. 서로 의지하며 알콩달콩 잘 살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들아,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가여운 내 아들. 비록 꿈이지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강경하게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이 이상한 꿈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연속으로 꾸고 나니 제 마음은 영 찜찜했습니다. 최 교수님께 상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교수님, 제가 요즘 희한한 꿈을 꾸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꿈이라. 내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들어보지. 어떤 꿈인가? 그게 20년 만에 부모님이 처음으로 꿈에 나타나서 자꾸만 똑같은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을 하시는데? 그건 좀 말하기가 곤란하고요.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신 분에게 부모님이 절대 반대한다는 말은 차마 드릴 수 없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똑같은 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필시 뭔가를 조심하라는 무의식의 사인일 수도 있겠군. 그게 다 자네가 혼자여서 그래. 얼른 결혼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으면 부모님도 좋아하시겠지. 결혼 준비 잘하고 있지? 네, 결혼 반지까지 마쳤어요. 내가 주선한 두 사람이 부부가 된다니. 나는 복도 많지. 아유, 둘이 결혼하면 나는 누구에게 양복을 얻어 입을까? 결국 저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비밀 보장 땡땡 흥신소. 여자친구 뒷조사를 의뢰하려고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서죠. 아무튼 흥신소 직원을 만나기로 한 카페로 들어가 문자를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간 빰빰 빠바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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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빠라밤 하고 미션 임파서블 음악이 울려 퍼졌고 벨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휴대전화를 들고 내 얼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체크무늬 사냥모자에 같은 톤의 망토를 걸친 한 남자가 내 얼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눈을 찡긋 윙크하는 남자는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며 보아도 나 셜록 홈즈예요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갈까 망설이던 찰나 홈즈는 명함을 내밀며 자신의 자리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오실 때 혹시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까? 뭐 특별할 게 없었는데요. 오늘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왜 셜록 홈즈 코스프레를 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입을 꾹 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여자친구의 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었다 이거죠? 네, 매번 약국 골목에서 사라져서 집을 알 수가 없었어요. 골목에서 사라지는 연인이라. 그리고 또 그녀의 사생활? 그렇죠. 사생활. 연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것이 내심 찜찜하고 캥기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자친구가 법에 저촉되는 일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바른 생활 증명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객님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 여자친구 뒷조사는 필수. 제가 말이 심했네요. 안전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코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흥신소 홈즈의 이야기는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한 KS 마크 인증용 뒷조사라 여기고 마음을 편히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결격 사유가 있을 리 만무한 제겐 너무 소중하고 완벽한 여자친구니까요. 며칠 뒤 새벽 2시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고 보니 그 흥신소 홈즈였습니다. 고객님, 별일 없으시죠? 네. 지금 몇 시예요? 도청과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도청해요? 만사부려 튼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만. 흥신소 홈즈는 뜬금없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는 별말 없이 끊기를 거듭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낮에 전화하세요. 왜 매번 새벽마다 이러시냐고요. 당신이 국가정보원 요원이야 뭐야. 고객님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전 국가정보 요원이다. 이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전은 있어요? 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라고요? 내일 정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접선 장소 좌표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접선 장소 좌표요? 철통 보안 비밀 보장. 이게 우리 흥신소의 자랑이자 생명이거든요. 그럼 60초 뒤에 문자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저씨, 홈즈 코스프레나 하지 마세요. 복장으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게 누군데요? 이런 제 걱정과 달리 흥신소 홈즈의 실력은 셜록 홈즈만큼 유능했고 이튿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25세 한 번 결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애까지 있었고요. 지금은 원룸에서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가르쳐 준 것도 애 딸린 이혼녀라는 게 뽀록 날까봐 그랬던 거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극구 결혼을 말린 것이 다 이런 이유였구나. 안심이 됐다기보다 배신감이 파도를 타고 몰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자친구가 보험 사기 전과 2범, 절도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멍한 상태가 됐어요. 국민 첫사랑 조교 대학원생의 정체가 드러날수록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고객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뭐가 더 있다는 겁니까? 이건 극비리에 발굴한 고급 정보라서 비용을 더 지불하셔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착수비에 교통비, 식비, 사례비 명목으로 두둑하게 들였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사기당했다고 지금 제가 호구로 보이세요? 안 그래도 불난데 부채질하는 흥신소 홈즈를 향해 나도 모르게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럼 5만 원만 더 주세요. 몇백을 더 요구할 줄 알았는데 겨우 5만 원을 달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고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내 흥신소 홈즈에게 내밀자 그는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고는 굽신 절을 하면서 총총 사라졌습니다. 홈즈가 건넨 서류 봉투를 들고 일단 아무도 없는 제 차로 이동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서류 봉투 속에 든 물건을 꺼냈습니다. 10장 정도의 사진이었는데 거기엔 모텔로 들어가는 여자친구와 한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어라, 낯익은 양복 자켓.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인생 멘토 최 교수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2년 놈들이 나도 모르게 욕지기가 났어요. 그리고 녹음기 하나. 저는 홀린 듯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교수와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짠하자. 우리 축배전을 들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려? 아직 식도 안 올린 신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결혼식? 결혼은 식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 근데 그 짠돌이는 정말 재산이 있긴 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왜? 애가 빈티나 보여서? 하긴 걔가 좀 그렇긴 해. 그래도 알짜배기 부자야. 10억이 누구 애 이름이니? 그럼 우리 이번에 성공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나 정말 교수 부인 되는 거? 당연하지. 그래서 오빠 사모랑은 언제 헤어질 건데? 이번에도 두루뭉실 넘어가면 죽을 줄 알아? 아이고, 우리 애기 화났죠요. 아이고, 넌 화내면 너무 섹시한 거 알지? 아이, 몰라. 간드러지는 여자친구의 콧소리에 그나마 잡고 있던 제 정신줄이 슝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토지보상금 10억이 있다는 걸 알고 최 교수님이, 아니 최 교수 이 자식이 자기 불륜녀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는 사실이 나를 치떨리게 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때론 형님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사나이 순정을 다 바쳐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왜 내 마음을 짓밟아? 내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악질 중에 악질,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일 줄이야. 내 이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테다. 마음을 굳게 먹고 복수를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우선 최 교수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초고층 펜트하우스로 들어서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술 취한 저를 데려갔던 원룸은 알고 보니 최 교수의 작업실이었고, 그건 학교의 청빈한 교수처럼 보이려는 나름 위장용 장소였던 거죠. 동글동글한 인상이 복스럽게 생긴 최 교수 부인에게 저는 가져온 문지의 사진과 녹음기를 건넸고,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보고 차분하게 녹음기를 다 듣고 나더니 단전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이것들을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테다. 그동안 최 교수가 바람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혼 1년 만에 바람을 피우다 들켜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다고 하네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 내가 미친놈이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의리로 정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이 썩을 놈이 또 배신을 때린 거죠. 최 교수 부인은 당장 휴대전화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은 우리 대학 이사장의 딸로 대학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의 평범한 남자를 유학 보내줘, 대학 교수 만들어줘, 사회적 지위와 돈과 명예를 다 안겨주었건만 그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바람을 피우며 부인을 속여온 최 교수. 열받은 교수 부인은 당장 이혼 소송을 밟고 교수와 이혼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당신 사랑 찾아가.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트루러브 원 없이 하고 다니라고. 난 당신밖에 사랑 안 해. 알잖아.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사준 시계, 안경, 지갑 여기 다 내놓고 화내면 더 섹시하다는 그년한테나 가. 그 여자는 그냥 논 거지. 게임, 놀이, 유흥 한눈 잠깐 팔았다고 이러면 안 돼. 여보, 제발. 당장 안 나가? 경비 부를까? 경찰 불러? 좋은 말 할 때 나가시라고. 아이고 여보, 살려주세요 제발.
찌질하게 매달리는 최 교수를 문 밖으로 뻥 차버리고 나니 그나마 분이 좀 풀렸다는 부인의 이야기가 전해 들은 제 마음은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최 교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교수는 대학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인은 엄청난 배경과 인맥을 동원해 최 교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렸습니다. 나이스. 최 교수 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어 현재 3천만 원 판결을 받아냈어요. 물론 여자친구도 학교 조교 자리에서 쫓겨났고 자신의 아이가 있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연이란 게 웃긴 게 오랜만에 학교에 간 날 짐을 싸서 내려오는 여자친구와 딱 마주쳤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아니란 듯 인사하고는 위자료 3천만 원을 해달라고 애교를 떨었습니다.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자기가 3천만 원만 해주면 안 될까?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나한테 이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아낌없이 주고 그러는 거 아냐?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네. 너 날 사랑하긴 했냐? 최 교수랑 짜고 둘이 날 능멸했잖아. 아이씨, 그 새끼 이야긴 왜 나와, 씨발. 그 새끼 때문에 내 인생도 조졌거든? 피차 일반이잖아. 너 정말 개차반이구나. 내가 뭐? 왜? 욕하는 거 처음 봐? 1년 동안 만난 일당만 해도 3천만 원은 주겠다? 이 개같은 놈아. 뭐? 개같은 놈? 씨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애 딸린 이혼녀 주제에 처녀 행사하고 다닌 네가 나를 욕해? 네 성과를 읊어줄까? 잘 됐네. 방송실에 가자. 동네방네 네 전과 네 더러운 이력 다 까발려줄게. 학교 방송국으로 가자고 했더니 여자친구는 자기 짐을 발로 차면서 생지랄을 떨었어요. 본색을 드러내고 쌍욕을 퍼무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싸그리 사라졌어요. 이래서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결혼은 안 된다, 이 여자는 안 된다 하셨던 거겠죠?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 대걸레년아 하면서 지나치는데 열받은 여자친구가 뒤에서 소리 지르며 따라왔어요. 그녀가 차도를 가로지르는 순간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 한 대가 내려왔고 여자친구는 그대로 쓰레기차에 치여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수술을 받고 6개월을 병원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국민 첫사랑을 빼닮은 그 이쁜 얼굴에는 큰 흉터가 남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수술 자국에 좋은 크림이나 로션, 연고 같은 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상처에 좋은 연고 한 통 정도는 보내줄 의향이 있네요, 제가. 그 연고 잘 바르고 2번 다신 보지 말자. 네, 제 사연은 결국 비운의 러브스토리이자 잔혹 스릴러물이기도 합니다. 만일 꿈에 나타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 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곱씹어 볼수록 치가 떨리고 소름 끼치지만 심리상담 선생님들은 이렇게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지난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부디 내 영혼과 마음의 깊은 패인 상처도 아물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 정말 충격적이고 시원하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